두 번째 강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백태영 교수님께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의 백태영입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맡게 된 거는 지속가능 경영 포럼의 공시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자격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제가 뒤늦게 IFRS 지속가능성 공개 초안 이렇게 받았는데 그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좁은 것 같아서 좀 백그라운드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공시 초안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포럼이 특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고 그 관점에서 또 많은 학계 토론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지금 ISSB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공개 초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ESG 공시제도 동향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들이 계시는데 사실 용어도 굉장히 이제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빨리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ESG에 이게 이제 형용사냐 명사냐 심지어 그것도 혼동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ESG란 단어의 출발에 ESG 투자라는 용어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가 맞는 것 같아요. environmental, social. 근데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는 다 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결국 ESG 자체보다 ESG 투자, ESG 경영에 대한 수식어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ESG라는 용어 자체가 투자자 관점이란 말이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과 거기 혼용해서 쓰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헌에 보면 거기서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 성장 사실 언급을 했고요. 투자 시장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돼 있어서 약간 양면성이 있는 개념이다 보고 결국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발전, UN 보고서 등에서 나온 건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ISB 공개 초안의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사실 초창기에 굉장히 강한 어떤 반발이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속가능 발전하면 ESG의 G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통 경제, 환경, 사회 이걸 3E로 얘기하기도 하고 3P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이 많은 개념이었고 여러분이 아는 12개 이제 그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 ISB하고도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제목도 지속가능 경영이고 물론 이제 지속 투자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제 3P, Profit, Planet, People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주주자본주라는 용어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제 체질적인 용어라. 그래서 이해관계자 중시경영 정도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시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P 중에서 이코노미 부분도 이 P를 많은 경우에는 그냥 애매하게 프로핏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회계적인 관점에서 프로핏이라고 그래야지 주주가치의 어떤 주가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손익계산서는 프로핏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통적인 버텀라인이었고 결국 이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어떤 성과를 트리플 버텀라인을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속가능 경영이나 또는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련해서 이게 어느 스펙트럼의 어느 단계가 과연 옳으냐 갖고 사실 저희 학계 내에서도 토론했는데 저는 이 스펙트럼 전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발표에 있어서 기업의 대응 전략을 많이 얘기를 해요. 아까 어떤 규제 같은 거 또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를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대응이 나오냐면 규제를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천천히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규제에 대한 반응으로서 대응을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수단으로서 ESG 또는 지속가능 경영을 보는 시각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규제를 가장 피부에 강한 어떤 압박으로 느끼겠지만 사실은 소비자나 투자자의 변화도 있는 거고요. 그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위험 관리 차원이 너무 강조되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협의의 CSR이 아닌가. 책임을 강조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 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장기적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제 어떤 개인적인 정의로는 CSB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장 높은 수준은 이게 기업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3P에다 4P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purpose라는 걸 넣어서 이제 목적 지향 조직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은 최근에 많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대표적인 건데, 과연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 수준의 목적을 바꿔야 되느냐? 사실 그걸 요구하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겠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요구할 거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좀 스펙트럼에서 어떤 하나만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뭐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든, 능동적으로 전력적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기업 자체의 목적을 상당히 뭐 전환시켜서 뭐 B코업에 이제 가입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든, 그건 기업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좀 소극적인 행동을 하다가 점점점 적극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환경 변화가 또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 수동적 수단이나 능동적, 특히 능동적 수단과 관련해서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ESG나 지속환경을 하면 이게 기업의 주가에 도움이 되느냐는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뭐 그걸 보여주면 좋지만 사실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결국 이제 목적적인 측면, 그리고 단기 주가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미래는 계속 변화가 있고 우리는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게 규제나 어떤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능동적인 수단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서 어떤 목적을 그래도 좀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선언, 2019년도를 선언을, 저희 모임도 그것도 약간 이름이 비슷한데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전환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들 선언에는 보면 이해관계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전혀 쓴 적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중시하겠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실제로 후속의 지적은 선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한 기업만이 그거를 이사회 안건에 올렸고 실제로 통과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진전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좀 뭐 그거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뭐 수동적 수단이든 능동적 수단이든 그것을 중시하겠다 선언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 큰 변화가 과연 있었느냐는 또 두고 볼 일이죠. 또 정말 기업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지나친 요구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 중시라는 관점에서 특히 이제 공시와도 관련되는 과연 관련 이해자 집단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규제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거는 국내 정부도 있지만 해외 규제 기관들도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투자자들, 또 소비자, 직원, 또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미래 세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자인데, 제가 이걸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시 문제에 있어서 이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공시를 할 거냐, 또는 투자자 관점에 공시를 할 거냐가 지금 양대 접근법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슈는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경제 발전까지도 주도하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리더가 돼야 되느냐의 이슈도 됩니다. 기업이 목적을 가지고 하면 기업 자체가 리더가 되는 거고,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리더하면 정부가 리더가 되는 거고, 또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크다 그러면 투자자 자체가 리더가 되는데, 저는 블락락 얘기 많이 하지만 블락락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블락락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또 어디 양심 선언도 있었어요. 직원이 블락락 내가 내부 직원이었는데 실제로 모든 투자 그거에 지켜지지 않더라. 그거를 위반한 투자도 많더라라는 걸 양심 선언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블락락의 어떤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을락락이 자기 돈 갖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돈 받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투자 기관들이 과연 그 돈을 낸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을 대변하느냐 이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사실은 같이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소비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뭐 윤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단어도 별로 싫어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비윤리적이냐. 좋은 일하면 선하다, 착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 기부금 안 낸다고 그래서 이 사람 악한 사람이다 얘기는 못 하잖아요. 보통 사람과 뭐 좀 더 선한 사람 뭐 이 정도로 나눠야 돼서 기업도 그냥 보통 기업과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는 기업 뭐 이렇게 나눠야 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과연 얼만큼 빠르게 변하느냐 자체가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도 변하고 있고 또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미래 세대나 소비자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규제만 하지 말고 이런 소비자나 미래 세대,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저는 심지어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속가능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 사회를 좋게 만드는데 모든 시민사회가 참여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직원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죠. 이거는 뭐 기업 경영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분들, 이 모든 이해관계자한테 기업이 얼마큼 잘해주고 있느냐 또는 제대로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고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분들의 영향이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압박이 돼서 소극적인 기업도 규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소비나 직원의 어떤 변화, 태도의 변화까지도 반영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시적 관심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결국 좋은 사회, 지속가능 사회로 우리가 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이게 공시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팩트를 얘기하는데 지금 두 가지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죠.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통 우리가 환경사회적 임팩트란 말도 쓰고 그냥 임팩트라고 해도 대부분 외향적 임팩트를 주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이고 사회적 중요성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materiality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사회적 환경적 materiality 중요성 판단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은 전통적으로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부 경제 효과들, 특히 부정적 효과는. 그런데 왜 기업들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기업이 그런 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접근. 또 하나는 정부보다는 기업이 훨씬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 압력이 정부한테 맡기지 말고 기업한테 좀 하도록 만들자라는 어떤 변화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또 내향적 영향을 많이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financial mutuality라고 보통 표현되는 재무적 중요성이고 이게 이제 ISSB가 취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 관점이고 기업 가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업, 기회의 공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가치, 투자자 관점의 공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중기, 단기, 장기의 현금 흐름과 현금의 양과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물리적 위험과 변환 위험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 위험은 실제로 이런 예를 들면 기후변화 때문에 공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공장이 침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그 부동산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든가 뭐 이런 이제 물리적 위험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변환 위험은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예를 들면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규제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아까 얘기한 고국에게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으로서 이런 이제 내향적 방향의 이슈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것이 공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SSB가 이렇게 IFRS 재단 하에서 공시를 국제 기준을 만든다. 국제 기준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거기 표현은 글로벌 베이스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글로벌 기준선, 기준치 이렇게 번역하는데 왜 베이스라인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거는 최소한의 어떤 요구 사항이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ISSB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 기존의 외향적 영향을 강조하고 그걸 공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왜 공시의 방향을 기업 입장으로만 하느냐? 외향적 방향을 왜 배제하느냐? 이거는 투자자만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두 가지 방향이 굉장히 연결이 돼 있고 순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웹에 중요한 영향을 주면 그 자체가 이해관계자의 압력, 그것이 규제든 소비자든 직원의 또는 어떤 사회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과연 외향적 영향 중에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할 정도로 사실 상당 부분이 중첩이 됩니다. 물론 약간 이제 판단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상당히 겹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는 안 치지만 CSB가 이제 ISSB의 어떤 그 이제 통합이 되면서 기초가 되고 있는데 CSB가 좋은 자료를 발표한 게 자기네들이 공시 요구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UN 지속가능 목표에 상당히 겹친다는 걸 자료를 공개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빠진 건 있지만 상당히 겹친다는 거고요. 또 겹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 이해관계자 중에서 제가 언급 안 한 부분이 평가기관들입니다. 평가기관들은 대부분 외향적 영향을 가지고 평가를 해왔는데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그 자체가 다시 순환고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외향적 영향이 대부분 내향적 영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쪽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할 GSB 같은 쪽인데, GRI 같은 쪽인데, 또는 GRI 산하의 글로벌 서스테너빌리티 스탠다드 보드를 만들어서 자기네는 양방을 다 커버한다. 그래서 더블 매출을 얘기하면서 내향적, 외향적 다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CSB라든가 IRRC라든가 TCFD는 이거는 철저히 내향적 영향만 보겠다. 그리고 이거는 재무 관련 공시다. 그래서 TCFD F가 Financial입니다. Financial Disclosure. Task Force for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로 해서 저는 처음에 왜 Financial을 했어?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Financial Disclosure나 Financial Information 그러면 공개된 정보 자체가 Financial Number, 재무 수치화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다른 용어로 Financial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시 내용이 재무 수치가 아니라 재무 관련 공시다라고 해서 Non-Financial Number를 쓰면서 Financia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어 막 어떤 분은 non-financial 그러고 어떤 사람 financial 그러는데 뭐 그런 용어를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뭐 말할 수는 없는데 또 왜 이분들이 financial 용어를 썼느냐? 재무적 관련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financial disclosure라는 말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GRI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양방향 영향 공시가 GRI가 다 했으면 할 게 없을 것 같지만 GRI의 공시 요구 내용이 사실은 덜 촘촘했고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이 파이낸셜 매튜리얼티 쪽으로 강화된 어떤 요건들을, 그러니까 요구를 CSB나 TCFD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만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한쪽 방향만 잡지만 상당히 촘촘하게 자세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게 자발적 공시여서 의무 공시로 이제 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보고 발표에서 이슈가 됐지만 이게 자발적 공시는 뭐 규제가 안 들어가죠.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GRI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의무 공시가 되는 순간 이게 법적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 나왔죠. 25년도에 일단 2조 이상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때 25년부터 시작하는 의무 공시가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언론 기사를 보면 이게 ISSB의 공시 가정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각종 금융의 어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공시 범위죠. 그래서 아까 일부 보고서에서 결국은 이제 공급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공시 범위가 스코업 1은 해당 조직이고 스코업 2는 특히 이제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전기나 가스를 구입해서 썼을 때 그거를 제공한 업체에서 발생한 이런 환경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고
스콥 3가 결국은 가치 사슬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어서 업스트림은 결국은 공급업체죠. 협력업체. 다운스트림은 우리의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라. 또는 사회적 문제를 다 보고하라.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직접 컨트롤 못하는 뭐 계약 관계라든가 또는 우리의 고객에 관련된 부분을 공시해야 되는 부담이 사실은 크게 기업들이 걱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금융기업은 그걸 finance emiss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융회사가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다운스트림으로서 공시를 해야 되는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GRI는 97년에 설립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블 미투럴 입지로 이제 하고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IFRS 재단 하에 ISSB가 설립이 됐죠. 예, 처음에는 I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SSB였고요. 나중에 이제 I를 붙여서 지금은 International Sustainable Standard Board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 공시에 대한 기준을 이제 발표하게 돼 있고 여기 방향성을 4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중심이다. 기업가 중심이라고 확실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먼저 뭘 할 거냐. 결국 기후변화 이슈로서 많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개 초안이 S1, S2가 나왔는데 S1은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 S2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로 이제 기후변화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뭐 할 거냐 갖고 지금 고민 중이고 뭐 했으면 좋겠냐 하고 컨설턴트 페이퍼를 돌려서 사람들 의견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 빨리빨리보다 지금 유럽 사람이 더 빨리빨리다. 이 ISSB가 설립이 돼서 추진되는 게 정말 빠르죠. 지금 체어하고 바이스체어 2명이 이걸 좀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남은 12자리 중에서 6이나 7자리가 곧 7월 말까지 확정이 될 거고요. 한 몇 개월 뒤에 나머지 자리를 채운다는 거로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조당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주로 CSB나 TCFD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TCFD나 CSB 사람을 다 합병을 했죠. 그래서 사무실도 인수하고 인력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빨리 일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기본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소셜 같은 경우 근데 이제 ISSB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소셜을 기준을 만들기 전에 공시를 할 때 S1에 의해서 제너럴 리퀘어먼트에 의해서 TCFD는 뭐 기후 쪽이니까 소셜은 도움이 안 되는데 CSB 기준을 그대로 써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 GRI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후속 기준들이 특히 소셜에 대한 기준이 나오기 전에 CSB 쪽의 소셜 지표들을 거의 그대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빌딩 블록 접근법이 있는데 빌딩 블록은 뭐냐면 기준을 차례차례 발표할 테니까 그걸 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뭐 ISSB가 10개쯤 기준을 발표했을 때 그중에서 골라 쓴다는 빌딩 블록이 아니고요. ISSB가 발표한 기준 다 써라. 그런데 이거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그 지역 한국 뭐 이런 각 나라에서 너희들 그 의무 공시 기준을 따로 만들 때는 거기다 더 얻는 거는 자유롭게 해라. 라는 빌리블라입니다. 빼서 쓰라는 얘기가 절대로 빼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공시된 거는. 거기다 더해서 써라.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라인 플러스 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라에서 빌드는 알아서 하지만 이 글로벌 베이스라인 손대지 말라 하는 게 물론 빼면 ISSB 기준이라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2개가 연말에 확정되려고 하는데 연말에 확정되고 나면 2개는 만약에 쓰면 뭐 채택한 게 되겠지만 나머지를 어떻게 이제 채울 거냐, 뭐 CSB로 채우거나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조는 TCFD에 그 기반한 구조로 이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목표로 되어 있고요. 또 산업별 지표가 CSB 기반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특이한 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속가능 어떤 공시라고 생각하면
지표 중심의 공시를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1번, 2번, 3번을 보면 경영 활동을 공시하라는 거예요. 말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지표도 파이낸셜 넘버가 아니라 넌 파이낸셜 넘버도 굉장히 많죠.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1, 2, 3번의 지배구조나 전략이나 위험 관리를 그냥 회사가 마음대로 편하게 표현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공개 초안을 보면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걸 다 설명하라고 나열을 엄청나게 자세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논술 시험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주어졌어요. 물론 거기에서 지금 의견 조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7월 20 며칠까지 하는데 의견 수렴의 질문도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 초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다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일일이 답변을 하면서 의견을 내라. 일일이는 아니지만 그걸 이제 참고로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S1보다는 S2 지표가 나는데 이게 산업 전반 모든 산업에 적용된 지표 중에서 역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절대적 양도 하고 그다음 매출 여기서는 피지컬 앤 이코노미 아웃풋이라는 말 썼는데 사실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출액 대비로 비율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리고 이게 이제 3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스콥 3.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스콥 3에 대해서 기업들은 내가 그렇게 서플라이나 고객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부담이 되지만 원론적으로는 3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직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애플은 자기네들이 공장이 없거든요. 그럼 애플과 삼성전자 비교하려면 스콥 3가 들어가야지 비교가 됩니다. 스콥 3를 빼주면 애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아웃소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스콥 3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아까 실사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회계 기준이 이게 IFRS 재단했다 보니까 국제 회계 기준과 같은 궤로 하고 있고 또 인터그럴 리포팅으로 지금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결 주체가 기본 단위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이제 스콥 3에 이제 협력업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통합보고를 강조하다 보니까 공시 시점이 재무제표 공시 시점을 같고 또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결산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그리고 같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경우에 그거는 좀 뭐 시자를 달리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일 거냐 쉽지 않은 거예요. 포지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랜지션 리스크, 피지컬 리스크 등등을 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든 리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산업 전 산업 매트릭스로 나열된 내용들이죠. 이건 이제 기회에 국한된 거고 기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이제 보상 관련 보상을 임원들한테 뭘 주느냐도 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SSB를 이제 보완한 여러 가지 산업별 그 매트릭을 집어넣었는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산업별. 이게 어플라이언스 매니팩처링 가져왔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밑줄 쳐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이제 TCFD나 CSB 기준 하다 보니까 공개초안에 같이 뭘 발표하냐면 공개초안과 CSB와 뭐가 다르냐, 공개초안과 TCFD와 뭐가 다르냐도 공개를 했습니다. 비교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밑줄 쳐서 공표한 거는 이건 예전에 아마 CSB 있던 거를 우리는 뺐다는 걸 표시한 것 같고요. 밑줄은 CSB 어떤 걸 넣었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뭐 시간도 많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ISSB가 국제적인 세미나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그 동영상이 지금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두 가지 기준에서 해서 영어로 돼 있지만 뭐 이제 관련 기관에서 뭐 자막 서비스를 전 좀 요청하려고 할 건데 저는 그걸 보시면 좋고 또 많은 세부적인 내용은 또 다른 자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이제 배경 중심과 왜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 이해관계자 중식 경영에서 중요한 이슈냐 하는 걸 말씀드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당면 과제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의 GRI를 대체한 형태로 이제 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면 25년도 이 기준으로 2조 이상 자산에 가진 기업들의 어떤 의무 공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하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마이크 잠깐 백태영 교수님께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저희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한두 분만 받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ISSB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ESG 이제 경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포스코의 기업 시민실에서도 오시고 또 KB의 우리 문혜숙 상무님도 오셨는데 질문이나 혹시 뭐 의견, 코멘트 잠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어도 되고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용삼 상무님께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네, 예, 들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해주시면 카메라가 잡을 겁니다. 네, 네, 발표 네, 잘 줌으로 바꿔주세요.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ESG 평가 기관들이 국내에도 있고 이제 해외에도 있어서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이 각각이고 공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기준도 있어서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가 굉장히 부담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공식 기준이 점점 더 이렇게 좀 촘촘해지고 좀 구체적으로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 기관들의 입맛에 맞추기보다는 이런 국제적인 공통의 기준을 그냥 따라가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좀 골치 아픈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어떤 이런 국제적인 공시와 민간 평가 이 사이에서 기업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되는 건지 한번 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마이크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할 사람이라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만드는 것이 힘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그 평가 기준의 어떤 난립을 통일하겠다. 알파벳 숲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은 누구의 힘을 빌어야지 전 세계적인 변화를 초래할 거냐 했을 때 결국 투자자 집단, 특히 이제 IFRS가 전 세계적으로 회계 기준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산하 기관에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드라이브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게 투자자 관점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재무제표를 공시에 관전을 했던 IFRS에 두면 어떤 통합보고도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바이스 체어로 오신 수 로이드 그분이 IASB죠. IFRS의 그 국제기준 공시기준위원회 부위원장 하신 분을 이쪽의 부위원장으로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통합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CSB의 의장은 더 스페셜 어드바이저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보고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통합보고가 된다고 해서 뭐 이게 재무제표 안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평가 이슈는 전 별도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저는 일단은 평가기관들은 이제 기존에는 평가기관들이 제한된 정보가 공시되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모아야 됐고, 또는 뉴스 같은 데 많이 의존했는데 다양한 정보가 그것도 검증된 정보가 공시가 되면 훨씬 평가기관들은 거기에 의존해서 평가를 할 테니까 조금 평가기관의 통일화 표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그것이 바람직하냐 이슈도 있습니다. 왜 현재 평가기관들의 그 평가 이렇게 편차가 심하냐 많은 비판을 받는데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는 측정 오류의 문제, 데이터의 불확실 문제. 두 번째는 평가 잣대의 차이점, 평가기관별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 잣대의 차이는 어떤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게 옳다 그러단 아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평가기관들이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산식들을. 그래서 노하우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치 재무제표가 국제회계 기준이 됐어도 각종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평가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주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가는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한 데이터가 조금 더 공통적이면 암만도 조금 더 기업은 그 중심으로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담은 워낙 여기 공시에 부담을 가지니까 또 상대적인 다른 공시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혜숙 상무님 뭐 코멘트. 아니 문혜숙 상무님 먼저 이렇게 기업에서 하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내야 돼가지고. 네. 네, 네. 저 KB금융지주의 문혜숙 상무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사실 저희도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정보의 공시들이 또 신뢰가 있는 데이터들을 그리고 비교 가능하게 공시된다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들이 이 내용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S1과 S2를 보면 S2는 뭐 TCFD의 그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뭐 조금 익숙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S1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그냥 일반 기업체에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좀 사례나 이런 사례 중심으로 해설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방향으로 IFRS 재단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IFRS 재단에 들어감으로써 IFRS 재단이 기존에 했던 듀 프로세스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듀 프로세스라는 게 컨설테이션 페이퍼 발표하고 공개처 발표하고 각종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렴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죠.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해설서 같은 거를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까지는 과연 만들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도리어 각 나라 보고 또 우리 사례 개발에 좀 참여해달라. KB가 좀 참여해달라. 의무공시 전에 아마 이런 요구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이게 지금 CSB나 TCFD의 인력과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TCFD나 CSB가 했던 활동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가이드라인 제고나 예시 제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SSB가 구체화되기 전에 기존에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유튜브에 가보시면 CSB나 TCFD 쪽에 나온 각종 데이터나 뭐 그런 사례를 보시면 그거에 준해 지금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행보를 저는 ISSB가 걸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ISSB 입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그걸 채택하기 바라고 또 가능하면 규제기관에서 의무공시를 만들려고 원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12명의 위원 중에서 유럽, 중동 3명, 아시아, 오세아니아 3명, 아메리카 3명이 지역 할당이고요. 나머지는 와일드카드로 이제 적당히 추가로 하는 거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 위원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아시아 지역에 누가 확정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좀 역할을 하도록 또 한국 내에서는 많이 또 교류를 하면은 의견 전달도 되고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임 이사장님이신 유창조 이사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학회하고 우리 백태영 교수님 같은 전문가나 또 우리 연구회 회원들한테 그냥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서두에 백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이제 이해관계자에 관한 얘기가 이제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ESG는 이제 소비자가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소비자고 또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소비자입니다. 얼마나 좋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에 또 하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물건을 사고 안 사고 기업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어떤 국가나 이런 데서 어떤 강력한 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비자가 주도하는 뭐 ESG 모델이라는 책도 제가 작년에 낸 바 있는데 소비자가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공시가 계속 강화되는 건 굉장히 그런 사회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고 이 기업이 진정성 있게 정말 잘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 앞서도 논의가 조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평가 기관마다 서로 좀 많이 달라요. 저도 작년에 어느 워크숍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우리 백 교수님께서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또 하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평가 기관의 이해상충성입니다. 평가하는 기관이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잘할 수 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회 같은 기관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KESG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래도 좀 소비자들한테 정말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물론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경영학회 말고는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영학회 학회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회사 회의들 때문에 좀 중간에 자리를 뜨셨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 또 줌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전체적으로 한 60-7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신 한평호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박수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